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 북부의 고요하고 엄격한 마을 그루트준데르트. 안개 낀 목사관의 정원에 차가운 봄바람이 몰아치던 날 한 아이가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이의 이름은 빈센트 빌럼 반 고흐. 하지만 이 축복받아야 할 이름 뒤에는 서늘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확히 1년 전 같은 날, 같은 집에서 태어났던 형이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숨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먼저 떠난 첫째 아이를 기리며 둘째에게 똑같은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어린 빈센트는 매주 일요일 아버지의 손을 잡고 교회로 향할 때마다 마을 묘지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이름과 생일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새겨진 형의 묘비가 서 있었습니다. 소녀는 차가운 돌판 위에 새겨진 빈센트라는 글자를 만지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나인가 아니면 죽은 형을 대신해 살고 있는 그림자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결핍을 채워야 했던 이 소년에게 삶은 시작부터 거대한 물음표이자 극복하기 힘든 고독이었습니다. 빈센트는 유독 침묵이 익숙한 아이였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마을 광장에서 소리를 지르며 뛰어놀 때 그는 홀로 들판으로 나가 이름 모를 벌레의 움직임을 관찰하거나 시들어가는 꽃잎의 맥을 살폈습니다. 목사관의 엄격한 가풍 속에서 소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먼저 배웠지만 그의 눈동자 속에는 어린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우울과 갈망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나는 그런 아들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교회의 질서 안에서 단정하게 자라기를 강요했지만 빈센트의 내면에는 이미 규정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16의 나이 빈센트는 집을 떠나 낯선 세상으로 던져집니다. 삼촌이 운영하던 구필화랑의 수습사원이 된 것입니다. 헤이그를 시작으로 런던과 파리의 화려한 거리들을 누비며 그는 예술의 최전선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귀족들의 우아한 초상화나 매끈한 풍경화들은 그의 영혼을 울리지 못했습니다. 빈센트는 화랑의 어두운 구석에서 밀레의 이삭 줍는 사람들 같은 그림을 발견하고는 몇 시간이고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대지의 고통을 견디는 농부들의 모습에서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실한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화상으로서의 삶은 그에게 맞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가치 없는 그림을 찬양해야 하는 현실에 소름 끼치는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예술은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비명이어야 합니다. 손님들과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던 그는 결국 화랑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첫사랑의 실패와 직업적 좌절이 겹친 빈센트는 이제 무너진 마음을 세우기 위해 신의 품으로 도망치듯 달려갑니다. 아버지를 따라 목사가 되겠다는 결심은 그를 벨기에의 가난한 탄광촌 보리나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존엄성이 석탄가루에 파묻힌 지옥의 변방이었습니다. 빈센트는 그곳에서 전도사로 활동하며 광부들의 고통에 온몸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멀쩡한 옷과 구두를 가난한 이들에게 모두 나눠주고 스스로 누더기를 걸쳤습니다. 침대를 내어준 뒤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청했고 광산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은 광부의 몸을 씻기며 밤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의 헌신은 광기 어린 성자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처절한 희생을 품위를 손상시킨 미친 짓이라 규정하며 그를 파면합니다. 신에게마저 버림받았다는 절망이 그를 덮쳤을 때 빈센트는 피폐해진 몸을 이끌고 캄캄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시커먼 탄가루가 묻은 종이 위에 연필을 쥐었습니다. 등불 아래 고된 노동으로 뒤틀린 광부의 손마디를 한 줄 한 줄 새겨넣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절망의 벼랑 끝에서 터져나온 비명이자 비로소 찾은 그만의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이제 30을 앞둔 늦은 나이 빈센트 반 고흐라는 이름의 이방인은 예술이라는 가혹한 형벌이자 축복 속으로 자신의 온 생애를 던지기로 결심합니다. 빈센트의 가슴 속에는 이제 성경의 말씀을 넘어 캔버스 위에 펼쳐질 새로운 진리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낡은 연필 한 자루와 병든 육체뿐이었지만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 길만이 형의 그림자를 벗어나 오직 빈센트라는 한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입니다. 긴 방황을 끝낸 사내는 그렇게 어둠 속에서 빛을 그리기 위한 첫 번째 선을 그었습니다. 신에게마저 거부당한 보리나주의 밤, 빈센트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성경책 대신 연필과 숯땡이를 쥐었습니다. 광산에서 쫓겨난 그가 머문 곳은 숯을 굽는 가난한 노파의 집 창고였습니다.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그는 결심합니다. 교회가 나를 버렸다면 나는 예술로 그들을 구원하리라. 하지만 서른을 앞둔 늦깎이 화가에게 세상은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 하나를 긋는 법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렁이와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먼저 고향 네덜란드로 돌아와 부모님이 계신 누에넨에 정착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갈등은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 있었습니다. 엄격한 목사 아버지는 누더기를 걸치고 농부들 틈에서 뒹구는 아들을 가문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빈센트에게 정신병원 입원을 권유했고 격분한 빈센트는 아버지의 집 정원에 있는 작은 세탁실을 개조해 자신만의 화실을 만듭니다. 그곳은 화실이라기보다 감옥에 가까웠습니다. 겨울이면 잉크가 얼어붙고 여름이면 악취가 진동했지만 빈센트는 그곳에서 매일 10시간 넘게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의 모델은 돈을 주고 고용한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밭을 갈아 손톱 밑에 흙이 박힌 농부들, 배틀 앞에서 등 굽은 채 평생을 보낸 직공들이 그의 모델이었습니다. 빈센트는 그들에게서 성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들이 그 투박한 손으로 직접 땅을 팠음을, 그리고 그들이 정직하게 식탁에 앉아있음을 보여주고 싶다. 어느 날 그는 한 가난한 농가인 드 흐로트 가문의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받습니다. 어두침침한 실내, 천장에 매달린 가스등 하나가 유일한 빛인 그곳에서 5명의 가족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감자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숨이 멎는 듯한 전율을 느낍니다. 갓 캐낸 감자처럼 거칠고 투박한 그들의 얼굴, 고된 노동으로 뒤틀린 손가락,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애잔한 눈빛. 그는 이 장면이야말로 인류가 가진 가장 숭고한 종교적 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빈센트는 그날 이후 몇 달 동안 광기에 가까운 집착으로 이 가족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단순히 예쁘게 그리는 것을 경멸했습니다. 사람들은 내 그림이 너무 어둡다고, 인물이 못생겼다고 비난하겠지. 하지만 나는 진실을 원한다. 그는 물감에 실제 흙을 섞기라도 한 듯 칙칙한 녹색과 갈색, 그리고 먼지 낀 듯한 회색을 겹겹이 쌓아 올렸습니다. 농부의 살갗에서는 땀 냄새가 나야 하고 그들이 먹는 감자에서는 흙내음이 나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바로 그의 첫 번째 걸작,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것은 그림이 아니라 오물이다. 인물들이 사람이라기보다 괴물 같다는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화가 친구였던 라파르트마저 그에게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가장 뼈아픈 것은 가족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의 그림을 미친 자의 낙서로 취급했고 빈센트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조차 고립되었습니다. 1885년 3월의 어느 날 평생의 벽이었던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장례를 마친 빈센트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보며 참담한 죄책감에 휩싸입니다. 자신의 예술이 과연 옳은 것인지, 내가 그토록 증오했던 아버지의 기도를 결국 나는 그림으로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는 아버지가 보던 성경책 옆에 노란 표지의 소설책과 꺼진 촛불을 그려 넣으며 자신의 슬픔과 저항을 기록합니다. 이제 네덜란드의 우울한 안개는 그를 질식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결심합니다. 이곳에는 더 이상 자신이 그릴 진실이 남아있지 않다고. 그는 거칠게 캔버스를 챙겨 들고 빛과 색채의 도시 파리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싣습니다. 그의 가방 안에는 여전히 흙냄새 나는 감자 먹는 사람들이 들어있었고 그의 심장은 이제 새로운 폭발을 예고하며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886년 2월의 어느 쌀쌀한 아침, 파리의 북역에 한 남자가 내립니다. 낡은 가방 하나와 캠퍼스 꾸러미를 든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뜨내기 불황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동생 테오에게 보낸 쪽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사각 회랑에서 기다릴게. 생각보다 일찍 왔어. 네덜란드의 어두운 습기와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무거운 그림자를 뒤로 한 채 빈센트는 그렇게 빛의 도시 파리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파리는 그에게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고향 누에넨에서 감자를 먹던 농부들의 칙칙한 갈색조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던 빈센트에게 파리의 거리는 마치 보석함을 엎어놓은 듯 찬란했습니다. 그는 동생 테오의 작은 아파트에 짐을 풀고 곧장 화가들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예술 세계를 뿌리째 흔들어 놓을 운명적인 만남들을 가집니다. 바로 인상주의라고 불리는 새로운 시대의 물결이었습니다. 빈센트는 모네, 르누아르, 피사로 같은 화가들의 그림을 보며 경악합니다. 그들의 캔버스 위에는 검은색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눈부신 햇살과 요동치는 공기의 색깔들이었습니다. 빈센트는 자신의 팔레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흙먼지 낀 갈색과 어두운 녹색만이 가득한 자신의 그림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장님이 아니었을까? 그는 스스로를 질책하며 광기 어린 변화를 시작합니다. 그는 코르몽의 화실에 등록하여 정식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툴루즈 로트레크 같은 젊은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자극을 받습니다. 특히 그를 사로잡은 것은 쇠라가 선보인 점묘법이었습니다. 캔버스 위에 물감을 섞지 않고 순수한 색의 점들을 수없이 찍어내는 이 기법은 빈센트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이제 붓을 휘두르는 대신 마치 캔버스에 색을 때려박듯 강렬한 필치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빈센트의 그림은 놀라운 속도로 밝아집니다. 그는 파리의 몽마르트르 언덕을 오르내리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그렸습니다. 노천 카페의 화려한 차양, 풍차 근처의 초록빛 풀밭, 그리고 파리의 여인들이 입은 화사한 드레스까지. 그는 색채가 가진 힘이 단순히 대상을 묘사하는 것을 넘어 사람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테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인간의 무서운 열정을 표현하고 싶어. 파리에서의 생활은 예술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빈센트의 영혼은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대도시의 소음과 복잡한 인간관계,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예술가들 사이의 시기심은 예민한 그를 질식시켰습니다. 그는 밤마다 술에 의지해 고독을 달랬고 테오와의 다툼도 잦아졌습니다. 테오는 형의 천재성을 믿었지만 시시때때로 폭발하는 빈센트의 불안정한 성격을 감당하기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빈센트는 우연히 일본의 목판화인 우키요에를 접하게 됩니다. 단순한 선과 강렬한 색면 구성, 그리고 파격적인 구도는 그에게 새로운 해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는 일본이라는 미지의 나라를 예술가들의 유토피아로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파리는 내가 머물 곳이 아닐지도 몰라. 더 뜨거운 태양, 더 강렬한 색채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가야 해. 2년 동안의 파리 생활은 빈센트를 완전히 다른 화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네덜란드의 어두운 청년은 사라졌고 이제 그의 가슴 속에는 타오르는 노란색 불꽃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남의 그림을 흉내내지 않겠다고. 오직 자신만의 태양을 찾기 위해 남쪽으로 떠나겠다고 말입니다. 1888년 2월 빈센트는 다시 짐을 쌉니다. 그가 향한 곳은 남프랑스의 작은 마을 아르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인류 예술사를 뒤바꿀 전설적인 연대기가 시작되리라는 것을 당시에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1888년 2월 기차가 남쪽으로 향할수록 창밖의 풍경은 마법처럼 변해갔습니다. 빈센트가 도착한 곳은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 아르리였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품고 내린 그를 맞이한 것은 뜻밖에도 차가운 눈과 매서운 겨울바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빈센트는 기뻐했습니다. 하얀 눈 아래 잠든 대지가 곧 터져나올 찬란한 봄의 서막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테오에게 벅찬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곳은 공기가 맑고 색채가 너무나 투명해서 마치 일본에 온 것만 같아. 봄이 오자 아르른 빈센트의 예언대로 색채의 향연을 펼쳤습니다. 과수원에는 복숭아꽃과 자두꽃이 구름처럼 피어올랐고 들판은 눈이 시릴 정도의 초록으로 뒤덮였습니다. 빈센트는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캔버스를 들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하루에 한 점, 때로는 두 점의 그림을 쏟아내듯 그렸습니다. 파리에서 배운 모든 기법이 아르의 강렬한 햇살 아래서 비로소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붓질은 단순한 선을 긋는 행위를 넘어 태양의 박동을 캔버스 위에 직접 새기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빈센트는 아르의 라마르틴 광장에 있는 작고 낡은 건물을 빌렸습니다.
외벽을 온통 노란색으로 칠한 이 집을 그는 노란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이방인으로 떠돌며 거절당해온 그에게 노란집은 생애 최초로 가진 진정한 자신의 안식처이자 꿈의 본부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위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고독에 지친 예술가들이 모여 함께 먹고 자며 오직 창작에만 몰두하는 예술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영혼을 이해해줄 유일한 동료라고 믿었던 화가 고갱을 떠올렸습니다. 빈센트는 고갱을 초대하기 위해 노란 집을 정성스럽게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생길 때마다 가구를 들였고 고갱이 머물 방의 벽면을 장식하기 위해 해바라기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그는 태양의 신을 숭배하는 꽃, 해바라기를 통해 고갱을 향한 자신의 뜨거운 환영과 존경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노란색 바탕 위에 노란 꽃을 그리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시도를 통해 그는 빛의 극한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열정만큼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빈센트의 몸은 무리한 작업과 영양실조로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밥을 먹을 돈을 아껴 물감을 샀고 밤에는 잠을 자는 대신 모자에 촛불을 꽂고 밤에 카페를 그렸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밤에는 창백한 가스등 아래서 그는 자신의 생명력을 물감으로 치환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뙤약볕 아래서 땀을 흘리며 미친 듯이 붓을 휘두르는 이 낯선 사내를 경계 섞인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고갱을 기다리는 시간은 희망이자 고문이었습니다. 빈센트는 테오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 고갱이 언제쯤 도착할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고갱에게 보낼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며 스스로를 돌을 닦는 수도승처럼 묘사했습니다. 예술을 위해 세속의 모든 것을 포기한 자신의 진심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마침내 고갱이 아를로 오겠다는 확답을 보냈을 때 빈센트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노란 집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기적이 이제 막 기차 소리와 함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888년 10월의 어느 새벽, 드디어 그가 아를역의 플랫폼에 내려섰습니다. 빈센트가 그토록 기다렸던 사내, 폴 고갱이었습니다. 빈센트는 생애 가장 벅찬 환희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예술가들의 공동체, 그 이상적인 유토피아가 드디어 이 노란 집에서 시작되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빈센트는 고갱을 위해 마련한 방의 벽면에 자신이 정성껏 그린 해바라기 연작을 걸어두었습니다. 동경하는 동료를 향한 빈센트의 뜨거운 찬사이자 고독한 영혼이 내미는 절박한 손길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 노란 집의 분위기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두 천재는 나란히 이제를 세우고 아르의 풍경을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빈센트는 고갱의 세련된 화풍과 대담한 색채 구성에 감탄했고 고갱은 빈센트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지칠 줄 모르는 창작욕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저녁이면 그들은 동네 카페에 앉아 예술과 철학 그리고 인간의 운명에 대해 밤이 새도록 토론했습니다. 빈센트에게 이 시간은 평생을 따라다닌 지독한 외로움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노란 집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예술과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빈센트는 눈앞에 보이는 자연의 박동을 있는 그대로 혹은 자신의 감정을 담아 즉흥적으로 그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가 되어야 해. 반면 고갱은 기억과 상상력을 동원해 형태를 단순화하고 상징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고갱은 빈센트의 거칠고 두꺼운 붓질을 보며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무질서하다고 비판했고 빈센트는 고갱의 그림이 차갑고 계산적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성격의 차이는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빈센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열정적이었지만 동시에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집착에 가까운 관심을 요구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조차 그는 고독을 두려워했습니다. 반면 고갱은 냉소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이었으며 빈센트의 과도한 열정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고갱은 빈센트를 예술적 동반자가 아닌 돌봐야 할 괴팍한 환자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노란 집 안에서 두 사람의 호흡은 서로를 옥죄는 올가미가 되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경제적 문제와 건강 악화가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테오가 보내주는 생활비는 늘 부족했고 빈센트는 밥을 굶으면서까지 물감을 샀습니다. 굶주림과 과로,
그리고 과도한 음주로 인해 빈센트의 정신은 점점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변해갔습니다. 고갱은 아르의 단조로운 생활에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사사건건 논쟁을 거는 빈센트에게 진저리를 쳤습니다. 이곳을 떠나야겠어. 네덜란드 촌놈의 고집은 정말 참기 힘들군. 고갱이 내뱉은 차가운 말들은 빈센트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두 사람의 균열이 절정에 달했을 때 빈센트는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고갱이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는 잠든 고갱의 침대 곁에서 멍하니 그를 내려다보거나 고갱의 뒤를 소리 없이 쫓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고갱은 그런 빈센트에게서 광기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공포를 느꼈습니다. 예술적 교감을 위해 모였던 노란 집은 이제 서로의 숨소리조차 증오하게 된 차가운 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1888년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던 어느 날 두 사람 사이에 팽팽했던 줄이 마침내 끊어지고 맙니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된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고갱은 짐을 싸서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빈센트에게 그것은 단순한 동료의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이해해줄 최후의 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자 자신이 평생을 꿈꿔온 노란 집의 이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절망에 휩싸인 빈센트의 눈동자 속에는 이제 태양의 노란빛이 아닌 핏빛 어린 광기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1888년 12월 23일 아르의 노란 집을 휘감은 것은 축복의 캐럴 대신 숨막히는 정적이었습니다. 고갱이 떠나겠다는 결심을 굽히지 않자 빈센트의 정신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두 사람 사이에 팽팽했던 줄은 마침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위태로운 대치 끝에 고갱은 집을 뛰쳐나와 인근 호텔로 몸을 피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빈센트에게 노란 집은 이제 안식처가 아닌 자신의 모든 실패와 고독이 유령처럼 떠도는 거대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빈센트의 머릿속에는 끔찍한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따라다닌 거절의 목소리, 아버지가 내뱉었던 차가운 낙인, 그리고 가장 믿었던 동료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상실감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도구를 손에 쥐었습니다. 자신을 옥죄는 그 지독한 고립의 고통을 어떻게든 쏟아내야만 했던 한 남자의 비극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서늘한 금속이 귓가를 스쳤고 순수했던 노란 집의 꿈 위로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빈센트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수습해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평소 자신이 즐겨 찾던 장소의 여인을 찾아가 그것을 건넸습니다. 나를 잊지 말고 소중히 보관해주세요. 그것은 광기 어린 기행이기 이전에 세상에 줄 것이라곤 자신밖에 남지 않은 한 남자가 바친 처절하고도 뒤틀린 헌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빈센트는 차가운 방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방 안 곳곳에 남겨진 붉은 흔적들은 그가 밤새 홀로 견뎌야 했던 고독의 무게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테오는 형의 처참한 모습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고갱은 테오에게 뒤처리를 맡긴 채 작별 인사도 없이 서둘러 파리로 떠나버렸습니다. 아르의 주민들은 더 이상 이방인 화가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불안한 예술가를 마을에서 격리해야 한다며 탄원서를 올렸고 빈센트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노란 집의 문은 차가운 자물쇠로 굳게 잠겼습니다. 그가 그토록 꿈꿨던 예술가들의 유토피아는 그렇게 단 9주 만에 상처만을 남긴 채 비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빈센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전해 듣고 깊은 수치심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더 괴롭힌 것은 고갱이 떠났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예술이 여기서 멈춰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그는 붕대를 감은 자신의 모습을 거울 속에서 묵묵히 마주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 창백한 안색, 그리고 상처 부위를 덮은 하얀 붕대. 그는 그 비참한 모습조차 피하지 않고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픔을 직시하고 그 상처마저 예술로 승화시키겠다는 화가로서의 마지막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발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환각과 망상은 시시때때로 그를 덮쳤고 그는 스스로 통제력을 잃어가는 자신을 발견하며 절망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를 향해 돌을 던지며 조롱했습니다. 빈센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사람들 틈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써서 스스로 적막한 요양소에 입원하겠다는 결심을 전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겪는 공포보다 차라리 창살 안의 정적이 내 영혼을 편안하게 해줄 것 같아. 1889년 5월 빈센트는 아르를 떠나 생매미의 깊은 산속에 위치한 정신병원으로 향하는 마차에 오릅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노란 집과 아르의 눈부신 태양은 이제 기억 저편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세상은 그가 예술가로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세상과 단절된 그 차가운 병실 안에서 고흐 예술의 가장 찬란한 기적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육신은 갇혔으나 그의 정신은 이제 지상을 넘어 먼 우주의 별빛을 향해 손을 뻗기 시작한 것입니다. 1889년 5월에 햇살이 내리쬐던 날, 빈센트는 생매미의 생폴 드 모졸 정신병원에 발을 들입니다. 이곳은 과거 수도원이었던 건물로 고요한 정적과 차가운 돌벽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광인이라 부르며 격리했지만 빈센트에게 이곳은 오히려 마지막 창작의 불꽃을 태울 수 있는 고립된 성소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병원의 배려로 작은 방 하나를 화실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의 창문에는 쇠창살이 덧대어져 있었고 빈센트는 매일 아침 그 창살 너머로 보이는 세상을 응시하며 사색에 잠겼습니다. 병동에서의 삶은 규칙적이고도 단조로웠습니다. 발작이 찾아오지 않는 날이면 빈센트는 허락된 구역 안에서 캔버스를 펼쳤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병원 정원의 구석진 곳에 피어난 붓꽃들이었습니다. 보라색 꽃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에서 그는 자신의 요동치는 영혼을 발견합니다. 그는 마치 붓꽃의 생명력을 빨아들이기라도 하려는 듯 강렬한 필치로 꽃들을 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점차 정원 너머 더 높고 먼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방 창문은 동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매일 새벽 발작의 공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면 창가에 앉아 해가 뜨기 전에 하늘을 관찰했습니다. 쇠창살은 그의 시야를 가로막았지만 그의 상상력까지 가두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는 유독 밝게 빛나는 샛별을 목격합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지상의 풍경과 하늘의 별들이 하나로 뒤섞이는 거대한 환영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광기 어린 망상을 넘어 우주의 근원적인 생명력을 포착한 예술가의 예언적 직관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바로 인류 미술사의 전설이 된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그는 병실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밤의 풍경을 기억과 상상력을 동원해 재구성했습니다. 화면 속의 밤하늘은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거대한 소용돌이가 은하수처럼 요동치고 노란 별들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빛을 뿜어냅니다. 지상의 마을은 평화롭고 고요하게 잠들어 있지만 그 위를 덮은 하늘은 신의 숨결이 닿은 듯 격렬하게 파동칩니다. 그는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별을 보는 것은 언제나 나를 꿈꾸게 한다. 왜 우리는 하늘의 저 빛나는 점들에 닿을 수 없을까? 이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하늘을 향해 불꽃처럼 솟아오른 어두운 사이프러스 나무입니다. 서양에서 전통적으로 죽음을 상징하는 이 나무는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는 거대한 통로처럼 묘사되었습니다. 빈센트에게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저 빛나는 별로 여행을 떠나기 위한 기차를 타는 일과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하면서도 그 두려움을 별빛의 환희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병원 안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가혹했습니다. 그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발작 때문에 그림을 그리던 도중 물감을 먹으려 하거나 헛것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발작이 지나가면 그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고 다시는 붓을 잡지 못할까봐 겁에 질려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맑아질 때마다 그는 다시 이젤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광기를 잠재우는 유일한 약이 그림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생매미에서의 1년은 빈센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였지만 동시에 그의 예술이 완성된 정점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창살 너머로 본 우주는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지상의 고통은 찰나에 불과하며 인간의 영혼은 저 별들처럼 영원히 빛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는 이제 병실 문을 열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비록 몸은 더 야위고 마음은 부서졌을지라도 그의 캔버스에는 이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우주적 생명력이 굽이치고 있었습니다.
그 굽이치는 생명력은 지상으로 내려와 검푸른 불꽃이 되었습니다. 바로 사이프러스였습니다. 생매미의 병실박 산책길에서 마주했던 이 나무는 이제 빈센트의 눈에 지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진 채 태양을 향해 몸부림치는 거대한 초록빛 불꽃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이 나무의 뒤틀린 곡선에서 자신의 요동치는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이프러스는 마치 이집트의 오벨리스크처럼 아름다운 선을 가졌어. 그는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나무에 대한 경외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빈센트는 풍경 속에 깃든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캔버스 밖으로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를 들고 뜨거운 뙤약볕이 내리쬐는 밀밭으로 나갔습니다. 병원 사람들은 그를 만류했지만 빈센트는 들판의 뜨거운 열기를 견디며 붓을 휘둘렀습니다. 그의 붓은 이제 색을 칠하는 도구가 아니라 대지의 비명을 기록하는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꿈틀거리는 산맥, 소용돌이치는 구름, 그리고 성난 파도처럼 물결치는 황금빛 밀밭. 그의 화면 안에서는 살아있는 모든 것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저마다의 생명력을 폭발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찬란한 창작의 순간 뒤에는 언제나 잔인한 발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림에 몰두하다가도 어느 순간 정신의 퓨즈가 끊기면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은 채 바닥을 굴렀습니다. 발작이 휩쓸고 간 뒤에 몸은 종이장처럼 너덜너덜해졌고 그는 며칠 동안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의사들은 그에게 휴식을 권했지만 빈센트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거부했습니다. 그림을 그리지 않는 시간은 나에게 죽음과 같소.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약이 아니라 저 뜨거운 색채들이란 말이오. 이 무렵 빈센트는 자신이 그린 옛 거장들의 모작에 몰두합니다.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이나 들라크루아의 작품들을 자신만의 강렬한 색채로 재해석하며 그는 자신이 예술가로서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는 고독한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병실 벽에 걸린 모작들을 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고독이 사실은 자신의 예술을 완성시킨 가장 날카로운 도구였음을 말입니다. 1890년 초 파리에서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권위 있는 미술 잡지에 빈센트의 작품을 극찬하는 비평글이 실린 것입니다. 그는 색채의 시인이자 대지의 신비를 파헤친 고독한 천재다. 평생을 무명 화가로 혹은 미치광이로 불리며 외면당해온 그에게 처음으로 세상이 건넨 따뜻한 악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조차 빈센트의 무너진 마음을 온전히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명성이 동생 테오에게 짐이 될까봐, 그리고 자신이 이 기대를 저버리는 발작을 또다시 일으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생레미에서의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빈센트는 결심합니다. 이제 이 창살 너머의 고요함에서 벗어나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더 이상 환자로 머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해해줄 수 있는 의사이자 예술 애호가인 가셰 박사가 있는 오베르쉬르 우아즈로 떠나기로 합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빈센트의 가방에는 그동안 그린 수십 점의 캔버스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병마와의 싸움에서 얻어낸 승전보이자 자신의 생명을 깎아 만든 영혼의 조각들이었습니다. 마차에 몸을 싣고 멀어지는 생레미의 풍경을 바라보며 빈센트는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고통은 끝이 없겠지만 나의 그림은 그 고통보다 길게 남을 것이다. 그는 이제 생의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곳에는 그를 기다리는 푸른 밀밭과 그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할 운명의 총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타오르는 사이프러스 나무처럼 가장 높은 곳의 별빛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1890년 5월 20일 빈센트는 마침내 긴 유랑을 끝내고 파리 근교의 고요한 마을 오베르쉬르 우아즈에 도착합니다. 기차에서 내린 그가 마주한 오베르의 풍경은 마치 신이 예술가를 위해 마련해둔 마지막 캔버스와 같았습니다. 완만한 구릉지 위로 펼쳐진 밀밭, 강물처럼 흐르는 우아즈 강의 푸른 빛, 그리고 지붕마다 이끼가 낀 오래된 집들, 빈센트는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생의 마지막이 될 짧은 안식을 예감했습니다. 그는 테오에게 벅찬 마음을 전했습니다. 오베르는 정말 아름답다. 이곳의 색채는 너무나도 깊고 투명해서 내 영혼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야. 이곳에서 빈센트는 운명적인 조력자인 가셰 박사를 만납니다. 가셰 박사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상주의 화가들의 친구이자 열렬한 예술 애호가였으며 스스로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 빈센트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자신처럼 영혼의 어두운 구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가셰 박사의 얼굴에는 지울 수 없는 우수가 서려 있었고 빈센트는 그를 보며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박사는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인 것 같아. 하지만 그래서 나를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겠지. 두 사람은 예술이라는 공통 언어로 금세 깊은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오베르에서의 시간은 광기에 가까운 창작의 연속이었습니다. 빈센트는 마치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음을 아는 사람처럼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캔버스를 메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이곳에 머문 70일 동안 무려 70여 점의 그림을 쏟아냈습니다. 하루에 한 점 신들린 듯한 속도였습니다. 마을의 고풍스러운 성당, 가셰 박사의 정원에 핀 꽃들,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밀밭이 그의 붓끝에서 요동치는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그의 색채는 이제 화려함을 넘어 숭고한 경지에 이르렀고 붓질 하나하나에는 삶을 향한 처절한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빈센트는 파리에 있는 테오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이름을 물려받은 조카, 어린 빈센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행복한 가정을 보며 빈센트는 잠시나마 따뜻한 위안을 얻었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테오가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적 문제와 건강 악화를 눈치채고 말았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과연 테오에게 희망일까 아니면 떼어낼 수 없는 무거운 짐일까? 평생 자신을 지탱해준 동생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다시금 그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유명해지지 않는 한 테오는 영원히 자신이라는 멍에를 쥐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절망하게 했습니다. 오베르로 돌아온 빈센트의 그림은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색채는 더욱 짙어졌고 구도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마을 너머의 광활한 밀밭을 그리며 자신의 내면을 투영했습니다. 맑은 하늘 대신 폭풍 전야의 검푸른 구름을 그렸고 황금빛 밀밭 위로는 불길한 검은 까마귀 떼를 그려 넣었습니다. 까마귀가 나는 밀밭으로 알려진 이 걸작은 마치 그의 영혼이 겪고 있는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빛나는 별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상의 밀밭을 흔드는 거센 바람과 그 바람 속에 홀로 서 있는 자신의 고독을 그렸습니다. 마지막을 직감한 빈센트는 어느 날 가셰 박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비명을 넘어 오랜 싸움 끝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담담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예술로 세상을 구원하고 싶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했다는 좌절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1890년 7월의 태양은 여전히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빈센트의 내면에서는 이미 긴 겨울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셰 박사라는 새로운 조력자를 얻었음에도 테오에게 평생 쏟아부은 그 오랜 미안함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동생에게 떼어낼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된다는 지독한 부채감은 어느덧 빈센트의 영혼을 깊숙이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마지막 안식이 황금빛 밀밭 저편에서 이제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1890년 7월 27일 오베르의 황금빛 밀밭 위로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고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평소처럼 이젤과 캔버스를 챙겨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발걸음은 유독 무겁고 느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의 가슴을 짓눌러온 절망과 테오에 대한 미안함이 마침내 그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밀밭 한가운데서 한 발의 날카로운 소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려 했던 고독한 예술가의 마지막 비명이었습니다. 부상을 입은 빈센트는 쓰러지지 않고 비틀거리며 자신이 묵던 라부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인은 피를 흘리며 들어오는 그를 보고 경악했지만 빈센트는 그저 덤덤하게 자신의 침대에 누웠습니다. 소식을 듣고 가셰 박사가 달려왔고 다음날 파리에서 소식을 들은 테오가 숨이 턱에 닿도록 뛰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운 형의 손을 잡은 테오는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빈센트는 오히려 평온한 얼굴로 동생을 바라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울지 마라, 테오야. 고통은 영원할 거야. 하지만 이제 나는 쉬고 싶구나.
그는 임종의 순간까지 파이프 담배를 입에 물고 동생과 예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들이 언젠가는 물감값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날이 올까? 그는 자신의 실패를 자책하면서도 자신이 남긴 작품들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1890년 7월 29일 새벽, 불꽃 같았던 37회의 생애는 그렇게 동생 태호의 품 안에서 조용히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는 태호에게 차마 보내지 못한 마지막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나의 예술을 위해 나는 목숨을 걸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내 이성은 절반이나 무너져 버렸지. 빈센트가 떠난 뒤 그를 지탱하던 유일한 기둥이었던 태호 역시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형을 잃은 슬픔과 죄책감은 태호의 육신을 갉아먹었고, 형이 떠난 지 불과 6개월 만에 태호 또한 형의 뒤를 따랐습니다. 두 형제는 지금 오베르의 작은 묘지에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담쟁이 덩굴이 두 무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그곳은 살아서는 단 한순간도 편히 쉬지 못했던 두 영혼이 비로소 맞이한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삶은 흔히 비극의 상징처럼 불립니다. 하지만 그의 생애를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지독하게 한 방향으로 쏟아진 사랑의 기록에 더 가깝습니다. 너무나 깊이 사랑했기에 세상이 던지는 상처를 고스란히 받아낼 수밖에 없었던 맑은 영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견디는 방식으로 그는 다시 세상을 향해 붓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문턱에서 수없이 밀려난 뒤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이 침묵한 자리에서 인간이 스스로 서야 한다고 말했던 사상가들처럼 고흐 역시 예술이라는 자신만의 언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무거운 성경을 덮고 대신 캔버스를 펼쳤습니다. 설교 대신 색채로 말했고 논리 대신 흔들리는 붓질로 인간의 존엄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그림 속 태양은 언제나 불안정합니다. 밝지만 거칠고 따뜻하지만 쉽게 식을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그 태양은 세상을 비추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비추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쏟아부은 시간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일 때, 고흐의 그림은 조용히 말합니다. 완성되지 않아 보이는 흔적들, 서툰 선들, 거친 색들 역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고흐의 고통은 그와 함께 끝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시선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밤 그가 그려낸 별빛 아래에서 잠시 숨을 고르듯 당신의 마음도 잠깐 쉬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